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지난 수업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연계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 조금 상기해 가면서 들으시면 아마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쨌든 이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앞에는 이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이라고 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자기결정권을 좀 재사유한다, 리싱크하는 거죠. 이거는 단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기결정 일반에 대해서 사고할 때 어떤 좀 우리가 혼동하고 있거나 좀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 그러니까 통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지만 사실은 그게 뭔가에 좀 혼돈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사람 인자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자기결정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의 좀 통념적인 어떤 이해가 어떻게 조금 전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그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대법원의 판례에서 이제 바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헌법 제10조의 근거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어야 뭔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헌법 제10조의 근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발달장애 자기결정권? 당연히 발달장애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헌법적 근거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들도 당연히 자기결정권이 있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인정되는가? 제대로 보장되는가? 라고 조금 더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흔쾌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도화될 당시에 그 발달장애인들을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를 하려고 했었죠. 발달장애인이 사실은 이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왜 자기 결정에 기반한 서비스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다른 어떤 사인,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일상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들의 자격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걸 뭔가 제대로 보장해야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뭔가 참 쉽지 않다. 뭔가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뭘까요? 벽이랄까? 그리고 어떤 딜레마랄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이런 분들도 역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부정이 되거나 아니면 당연히 긍정하지만 어떤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지점들이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결정에 대해서 갖는 어떤 몇 가지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던 지점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지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혼동, 그거는 여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자기결정과 자기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혼동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2010년에 이 함께 웃는 날이라고 하는 그 발달장애 전문 기관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요 잡지가 만들어질 때 제가 3년 정도 요 함께 웃는 날의 편집장 일을 하게 됐어요. 부모연대도 어떤 기금 사업에 이제 공모를 해서 사업들을 진행도 하게 되는데,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금 전달식을 하면서 찍었던 그 사진을 보니까 거기 이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그, 그 사진 속에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 그 사업의 명칭이 뭔가 약간 오묘하게 이 사무실 입구에 걸려 있던 입간판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예,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저희 사무실 입구에 있는 입간판은 사업 명칭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플래카드 사진 속의 플래카드에는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결정 능력 증진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사업 명칭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자기결정 권이라는 말을 썼고 다른 한쪽은 자기결정 능력 이런 말을 썼어요. 자 근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한 군데서는 이런 워딩을 쓰고 다른 쪽은 저런 워딩을 썼다고 하는 거.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였겠죠. 예.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정보 관련 문서나 그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텍스트들에서 이 자기결정 권이라는 것과 자기결정 능력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앞에 문단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발달장애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다음 문단에서는 그 말이 그냥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기결정 능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다. 이런 말들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두 가지 용어를 이제 혼용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어떤 자기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혼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 능력을 대동소이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혼동이 지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발달장애는 자기결정권이 없다거나 자기결정 행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면 그건 바로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거나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인 게 뭐가 있죠? 예, 바로 여기 보이는 생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권리로 보장되더라도 이런 인간이 하는 활동은 언제나 능력이라는 차원은 존재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생존권은 권리이지만 생활권은 권리지만 이것도 능력이라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생활력이 강해. 그죠? 생존 능력이 강하다. 이런 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권이 제한된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사람이 생활력이 떨어지면 생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원해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게 보장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생활력이 떨어지니까 생존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볼 때 좀 유용한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교육권의 문제예요. 장애인의 교육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장애 관련 법률이 바로 특수교육 진안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70년대 말부터 법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라는 것이 존재는 했으나 장애인 학교 입학을 거부를 비일비재하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교육 정도를 보면은 전체 장애인의 40%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이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말로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있었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교육권은 현실에서 부정되는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서 부정되던 장애인의 교육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던 건 그럼 결국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가 되고 2007년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죠. 바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은 적어도 발생하지 않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듣고 있어요. 예.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거에 맞춘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이 무슨 학교에 와요 이러면서 거부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의 교육권은 이제 인정의 단계는 좀 지나가면서 어떤 단계로 그 교육권을 실현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아직 실현된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어떤 경로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권리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등장을 할 때 그 권리는 보통 이런 세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말만 있고 부정되는 단계가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최소한 인정되는 단계가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단계로 이제 가는 이런 이제 3단계 정도 거치게 되는데, 그 권리가 부정이 될 때, 그러니까 말만 있고 부정이 될 때 사실 쓰이는 논리가 뭐냐? 그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예컨대 농인이 학교에 오면, 야, 너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수업을 할 건데 너 그걸 들을 능력이 있어? 이러면 이제 입학을 안 받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칠판에다 판서하고 저 교과서 읽으면서 수업할 건데 너 그거 보고 읽을 수 있어? 그러면서 입학 거부를 하는 거죠. 발달장애인 학교에 가면 네가 선생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입학을 거부한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자기결정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낮으니까 자기결정이 없다.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건 자기결정권은 말은 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실 능력과 권리는 별개의 문제예요. 생존력이 떨어진다고 생존권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예. 우리는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활동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인정이 될 때, 보장이 될 때 그걸 권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게 권리 논리인 거고요.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 요거를 첫 번째 확인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방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얘기를 그분들한테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시는데, 근데 이 밝아진 얼굴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왜 이분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한 부모님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장 내 옆에 있는 아이가 혼자서 결정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아이가 혼자서 결정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이 어머니께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거냐면은, 자기결정을 보장한다는 거는 어떤 주체가 혼자서 결정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걸 보장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신다는 의미겠죠. 그죠? 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혼자 결정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권리라면 우리가 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왜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떤 미니멈, 최저 기준을 중심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바로 자기결정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은 다르지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생존권을, 어떤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할 때도요.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거를 다 보장하면서 그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간다운 삶의 최저 기준이라는 걸 잘 정해서 그걸 갖고 보장을 하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제도 보장제도에서 얘기하는 최저생활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결정권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거에 실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실적 의미는 일정한 결정이 내려질 때 그 관련 당사자의 판단과 의견을 반드시 소통하고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 프로세스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과정을 보장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 그러니까 실제로 행사되는 그 행위는 해당 주체가 지녔던
최초의 의견 및 판단과는 좀 다르거나 변환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쳤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됐어. 자, 그러면 자기가 침해한 건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핵심은 실질적인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이 보장되어 있느냐 아니냐. 요게 자기결정권 보장의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자기결정권을 그렇게 맥시멈으로는 안 되냐?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건 행복 추구권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기결정을 보장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는 일종의 행복 그래프입니다. X축은 바로 이제 나예요.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X축의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뭐죠? 나의 행복과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을 표시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은 나의 행복과 이익이 줄어드는 방향이겠죠. 우리는 언제나 타인과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인을 Y축이라는 걸로 표시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방향, 타인의 행복과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래쪽은 타인의 행복과 이익이 줄어드는 방향이겠죠. 이렇게 X축과 Y축이 교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히 얘기하는 사사분면이 만들어집니다. 4개의 면 A,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면이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A라는 영역은 지금 플러스 방향이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과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그냥 혼자 결정한 대로 하고 싶어 한 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판단과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판단과 의견은 사실은 이 C라는 영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판단과 의견이 타인의 행복과 이익도 침해할 뿐더러 나의 행복과 이익까지 침해하는 이런 판단과 의견이죠. 근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자살폭탄 테러를 할 거야 라는 판단 의견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아유 자기결정권 보장해 드려야 되니까 하셔야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판단과 의견은 혼자 결정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라는 영역은 어떤 사람의 판단과 의견이 자기에겐 좋지만 타인의 행복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고, B는 어떤 사람의 판단과 의견이 타인에겐 좋을 수 있지만 자기 행복과 이익을 감소시키는 이런 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최초의 판단과 의견이 A라는 영역에 있을 때는 그냥 혼자 결정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만 B나 C나 D에 있을 때는 소통과 조율을 거쳐서 최대한 A에 가깝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소통과 조율을 해서 좀 A에 가깝게 됐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침해한 겁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결정 능력의 핵심은 뭡니까? 그거는 타인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컨대 발달장애인들이 뭔가 어차피 저 사람이 혼자 결정도 할 수 있게 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소통과 조율을 거치지 않죠. 자기결정을 오해하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는 자꾸 행사를 해야 이게 그 능력이 개발이 되고 올라가는 건데 보존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거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주체들의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발휘해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새롭게 다시 잘 이해하는 거는 자기결정권을 부정해왔던 사람들의 이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걸 보장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빠지고 있는 이 딜레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결정권의 본래적 의미가 그러니까 이건 발달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본래적 의미가 이렇다는 거는 뭘 우리가 살펴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냐면은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예컨대 한번 서주 자기결정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체가 어떤 성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결정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걸 보장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바로 오히려 성폭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주체가 타인과 소통하고 조율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결정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예, 그때 바로 성적 자기결정 침해가 오히려 나타나고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 역시 일정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상호 간에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고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조율을 해서 때로는 나의 의사를 변화시켜서 할 때에만 우리 상호 간에 성적 자기 보존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호 간에라는 말이 그래서 또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를 얘기할 때 어떤 한 사람, 개체만 보죠. 한 사람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우리 옆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같이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로 소통과 존중과 조율, 그걸 통한 변화, 이거는 자기결정권 안에 내재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자기결정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통념이지만 오해인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또 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권, 사회권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분을 하느냐? 뭔가 좀 그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상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근데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프라이버시권, 뭐 이런 게 이제 자유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런 자유권을 보장할 때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될 국가가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냅두면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뭐 결사의 자유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자유로운 분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모임 만들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괜히 국가나 뭐 권력이 있는 어떤 기구가 나타나서 이런 모임은 안 돼. 막 이렇게 괜히 개입을 하고 방해를 하게 되면 그런 권리가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권리의 성격이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내버려 두면 되는 권리,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장되는 게 이제 자유권이고, 그래서 소극적 권리라고 하죠. 주거권, 교육권, 노동권, 혹은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와 같은 사회 서비스, 이런 권리들이 사회권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률도 만들고 어떤 제도도 정비하고 또 결정적으로 뭐예요? 어떤 예산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뭔가 적극적인 액션, 조치를 취해야만 보장되는 게 사회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앞서 자유권을 소극적 권리라고 불렀던 거와 약간 대조되게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적극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이제 다양한 권리 목록은 이렇게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 그 권리의 보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현 사회는 에이블리즘 사회, 그러니까 비장애 중심 사회죠. 어떤 권리가 자유권이나 사회권이 이해하는 그 방식 역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비장애에게는 맞아요, 자유권일 수 있는데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회권인 권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동권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이동권이에요. 나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막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제한될 침해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권으로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특히 어떤 신체적인 차이, 몸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동권이 그냥 자유권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기존의 이 물리적인 공간, 대중교통수단 다 이게 비장애인 몸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새롭게 재구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법률도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거고, 또 저속버스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일반적인 버스보다
대당 1억이 더 들어가요. 1억 정도가. 예산도 더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동권이 일반적으로는 자유권이라고 이동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떤 몸의 차이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단지 자유권이 아니라 사회권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이동권이 자유권이기만 하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해버리면은 사실은 과거에도 우리 사회는 언제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 거예요. 그런데 뭐 장애인들은 버스 타시면 안 됩니다라고 버스 타는 걸 단속을 했어요. 아니 여기 냅뒀어요. 냅뒀는데 냅둔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장애인들에게는 이건 사회권인 거예요. 이제 자기결정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예. 자기결정권의 경우에도 자유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자기결정권은 내가 가진 판단과 의사를 가지고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결정의 권리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든지 개입을 해서 이걸 회방을 놓는다든지 이러지만 않으면 이거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사회는 이 자기결정권을 자유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유권이라고만 이해하죠. 그러나 이 자기결정권이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유권인 동시에 사유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의 대다수 비발달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들이 소통과 조율을 하는데 어떤 장벽을 경험하는 건 역시 발달장애인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요. 비발달장애인이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거예요? 소통의 코드, 언어가 의사소통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지 자유권인 게 아니라 사회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 사회가? 네. 잘 그 방향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잘 언뜻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진술조력인 제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이게 2013년 그 겨울에 그때 우리나라의 그 성폭력 특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제도인데요. 이거는 그 아동이나 예, 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혹은 발달장애인들이 형사 절차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받고 조사하고 뭐 검찰에서 조사하고 법원에서 재판받고 이럴 때 이들이 계속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걸 입증을 하려면은 뭐 진술의 일관성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발달장애인의 얘기를 제대로 못 알아먹죠. 예. 검사들이 이 사람이 발달장애인 뭔가 앞에 말과 좀 뒤에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으면 그거 다르니까 안 되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형사나 검사나 판사가 그 발달장애인의 얘기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거꾸로 또 역시 그 조사의 과정에서 형사가 질문하고 검사가 질문하고 판사가 물어보는 걸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범죄 입증이 안 되고 계속 2차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진술조력인 제도라는 걸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조력인은 뭐냐? 발달장애인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감수성, 그죠? 그 경험들, 이런 역량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간에 들어와서 중간에 매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막 얘기를 하면 그걸 그런 형사 절차 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소통을 못하면 그걸 이제 일종의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형사나 검사나 판사가 하는 얘기를 이분들이 듣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라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이제 전달해주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14년에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이제 약간 설명을 했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예. 범죄 피해 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 이때 이제 장애인은 발달 장애인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요 말이 이 제도의 성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의미의 통역사는 아니지만 좀 특별한 통역사죠. 소통의 코드가 달라서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는데 의견을 교환하는데 장애를 경험하는 걸 이 기술조력인이 가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거 좋은 제도인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발달장애인과 소통하고 조율할 때 그 장벽을 경험하는 게 비발달장애인 중에서는 형사, 검사, 판사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발달장애인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발달장애 입장에서 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런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만 그런 소통과 조율의 과정에서 어려움, 장벽을 경험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서비스가 여기서만 들어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 이런 서비스가 만약에 일상생활 전반에서 내가 어디 물건을 사러 갈 때, 관공서에 갈 때, 뭐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뭐 이런 일상 과정에서 다 있다면 그런 장벽들이 곳곳에서 제거될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만약에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적으로 제공한다. 저는 이게 발달장애인의 아까도 얘기했던 퍼스널 어시스턴트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활동 지원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에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신체적 활동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자기결정 지원, 의사소통 지원 이런 쪽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사실은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이런. 그리고 이게 발달장애인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개인 지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회가 자기결정을 자유권이라고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죠? 이게 뭔가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현재 활동 지원 서비스도 그렇게 발달장애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건 정말 발달장애인에게 아주 중요한 서비스 지원의 영역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보장을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이 실제로 고민을 해요. 예. 그죠? 거기서 딜레마도 느끼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해본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결정권을 자유권이라고만 이해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오해죠. 예. 이 오해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앞에서도 우리 탈시설에 대한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 탈시설하게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죠.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어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런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지 않고 과연 그분들이 탈시설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탈시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실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발달 장애인분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활동 지원 서비스가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자기결정 지원 혹은 의사소통 지원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년후견 제도라고 하는 것도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성년후견 제도. 그 성년후견 제도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결정 능력에 자기결정권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자, 그러니까 그거 우리한테 넘겨. 후견인한테 넘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면서 피해를 받거나 자기결정권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는. 예. 근데 그렇게 두면 그거밖에 없어 보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영역이 만약에
서비스를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어떤 발달장애인이 굳이 그걸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지원을 받으면 되니까. 예. 지원을 받아서 그 자격을 행사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자격증 타인에게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는 이런 선택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타시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시설도 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타인에게 자기결정권을 위임하는 성역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시설로 가게 되느냐?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슬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오늘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결정권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혼동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 능력을 막 뒤섞는 거, 혼동하는 거. 자기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이 생존 능력이, 생활력이 떨어지니까 좀 죽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똑같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 능력이 낮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통의 코드가 다른 것 뿐이지 어느 일반의 능력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쳐도 능력과 권리를 결부시키는 거는 능력이 낮으니까 권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혼동하지 마시라. 두 번째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한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건 어떤 주체가 혼자 결정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거를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판단과 의견이 소통되고 조율되고 존중되는 그 과정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사실은 이 현장에서 이런 발달장애를 지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막다른 벽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과정을 보장하는 거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트라이할 수 있죠. 이 오해를 걷어내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큰 제도적인 틀인데 우리 사회가 이 자기결정권을 자유권이라고만 이해를 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손 놓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게 단지 자유권이나 사회권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빨리 주장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만 이게 개인의 어떤 선의에 따라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타시설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제 강의는 마치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